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3차 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에는 놀이 유형 및 교사 개입, 2교시에 놀이 관찰 및 평가, 3교시에 놀이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놀이 유형 및 교사 개입입니다. 심리학자 파트는 영유아 현장에서 유아의 자유놀이 시간 행동을 관찰하여 유아의 사회적 놀이를 발달 순서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유아의 사회적 참여도에 따라 사회적 놀이 유형을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혼자놀이, 병행놀이, 또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구분하였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유아의 사회성 성숙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놀이 유형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차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를 기초로 영유아의 사회적 놀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내 놀이 발달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비참여 행동입니다. 0에서 1.5세에 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놀이를 보기 힘든 행동으로 순간적인 흥미에 따라 어떤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흥미가 사라지면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몸이나 사물들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지요. 두 번째, 방관자적 행동인데요. 1.5세에서 2세경에 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지켜보는 것이에요. 가끔 주변 친구에게 말을 걸기는 하지만 직접 놀이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비참여 행동에 비해 또래 집단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또 필요한 경우 말을 슬쩍 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세 유아의 경우 상당한 양의 방관자적 놀이를 하거나 질문이나 요청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혼자놀이인데요. 혼자놀이는 단독놀이라고도 하는데 방관자적 행동과 거의 동일한 그 시기에 함께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2세 유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회적 놀이로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위치에서 놀잇감을 혼자 가지고 놀이하는 형태입니다. 혼자 놀이는 놀이 행동과 감정, 또 동기 및 흥미에 따라 혼자 정적 놀이와 혼자 동적 놀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혼자 정적 놀이는 자유놀이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정서적 조절은 잘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은 놀이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혼자 동적 놀이는 영아 혼자 감각 운동을 반복하거나 대상과 관계없이 혼자 가상 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아가 또래에게 놀이 참여를 거부당하면 혼자 놀이를 하게 되는데 타의에 의한 혼자 놀이 형태로 분류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라이트는 현재가 말하기를 현재 혼자 놀이를 하는 유아는 자기 선택적 또 복잡성 또 목적 지향적이며 재능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형태라고도 하여 혼자 놀이의 장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혼자 놀이를 하는 유아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해서라기보다는 놀잇감을 깊게 탐색하거나 조용히 몰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병행놀이를 보겠습니다. 병행놀이는 2.5에서 3.5세경에 나타나는 놀이 유형으로 유아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면서도 각자 따로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까워지려고 시도를 하지는 않아요. 즉 함께 놀이를 한다기보다는 또래 곁에서 놀이한다고 볼 수 있죠. 병행놀이는 혼자 놀이와 협동놀이의 한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합놀이를 보겠습니다. 연합놀이는 3에서 4세 이하의 일반적인 놀이 형태로 각자의 활동에 열중한다는 점은 병행놀이와 비슷하지만 자신이
가진 놀잇감을 공유하고 빌려주고 차례를 지키고 또 많은 양의 대화를 하는 형태의 놀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동의 놀이를 위한 역할 분담이나 조직적인 놀이에는 아직 전개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협동놀이입니다. 협동놀이는 4세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놀이 유형으로 2명 이상의 유아들이 공동 목표가 있는 놀이를 활동을 할 때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역할을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놀이를 말하지요. 한두 명의 유아가 지휘권을 딱 갖고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놀이 형태입니다. 4세 이후와는 사회적 성숙을 나타내는 협동놀이를 많이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놀이 유형은 영유아의 사회적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아가 혼자 놀이를 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낮은 수준의 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놀이를 심화시키고 시간을 갖는 유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달 척도를 참고하여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인지적 놀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유아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놀이의 유형도 복잡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아제의 이론을 근거로 스밀란스키가 분류한 놀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의하면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로 나누었는데요. 감각운동기는 0, 2세, 전조잡기 7세, 구체적 조잡기 71세. 자, 피아제와 스밀란스키를 주로 보겠는데요. 감각운동기의 인지 발달은 기능놀이나 연습놀이로 보았습니다. 전조잡기의 인지 발달은 피아제 같은 경우는 상징놀이가 나타나고 스밀란스키 같은 경우는 구속놀이와 극놀이까지 나타난다고 보았고요.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 있는 게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6세, 7세 아이들 있죠. 규칙이 있는 게임이 나타난다고 보았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놀이에 대해서 먼저 인지적 놀이 유형에서 기능놀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놀이는 감각운동기의 영화가 기능적인 즐거움을 위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단순한 놀이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연습놀이 혹은 감각놀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영화기 초기에 나타나는 놀이 유형으로 선천적으로 만족스러운 활동을 우연히 시도하면서 시작됩니다. 영화는 놀이를 반복할 때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며 신체적 능력과 환경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매달려 있는 장난감을 우연히 툭 건드리면요,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 이리저리 흔들리면 영유아는 자기 행동의 결과로 장난감이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기뻐하며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장난감을 툭 건드려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흔들거리니까 이 흔들거리는 것은 내가 툭 건드리는 행동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능놀이에서 특별한 놀이기술이나 상징이 포함되지 않은데 피아제는 이를 다시 6단계로 세분화했어요. 기능놀이 중에서도 6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아주 조목조목 촘촘하게 나눈 것이죠. 출생에서 1개월을 보통 1단계라고 보았는데요. 6단계 중 1단계를 먼저 보면은요. 이 시기의 영아는 빨기, 잡기 등의 선천적인 반사 행동을 주로 하는데요. 배고픈 욕구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기를 계속하는 등 놀이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지요. 쪽쪽이를 빠는 거죠. 이러한 놀이 비슷한 행동은 빠는 행동에 숙달되기 위한 적응적 목적으로 행해지므로 진정한 의미의 놀이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2단계 1에서 4개월입니다. 특별한 동기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시기인데요. 피아제에 의하면 놀이는 조절과 동화가 분리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영아가 잡기라든가 던지기, 흔들기 등의 행동을 새로운 상황에 조절하여 학습한 이후에는 잡기나 던지기를 즐기기 위한 목적에서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러 무식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
아직은 탐색이나 학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신체와 관련되는 흥미있는 감각 혹은 운동 경험을 발견하여 그것을 즐거워하고 나중에도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런 행동은 놀이의 고유한 특성인 의도적인 요소가 좀 부족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요. 다음 3단계입니다. 감각운동기의 3단계 중간쯤 4 내지 8개월.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조금씩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영아는 놀이의 특징인 동화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되죠. 가령 어린이 유아가 딸랑이를 손으로 건드렸죠. 그랬을 때 소리가 나면 이것이 재미있어서 옆에 있는 다른 장난감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딸랑이가 재밌군. 그럼 그 옆에 것도 흔들어 볼까? 라고 흔드는 놀이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미리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다음 4단계는 이제 8에서 12개월입니다. 영아는 이미 학습한 행동들을 새로운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학습한 유아는 목표물인 장난감에 이렇게 수건이나 종이를 이렇게 씌워서 감춰 놓아도 그 장애물, 수건이나 종이 같은 거죠. 장애물을 치우고 장난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찾는 목적보다는 그 행동 자체가 즐거워서 계속 찾기 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이때가 4단계이고요. 다음 5단계를 살펴보면 12에서 18개월입니다. 돌 지나서 이 단계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시도하는 시기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피아제는 이 시기의 영아는 목욕을 하던 중에 우연히 손으로 물을 팍팍 튀기면서 놀이하다가 다음에는 손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물을 세게 튀기기를 즐겼으며 이후 목욕을 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물을 치면 그 물이 튀겨 올라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얼마나 더 세게 튀어오를까라고 보기 위해서 실험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인 제6단계 19에서 24개월 감각운동기의 마지막 단계 6단계입니다. 영아는 이 시기가 되면 외부 세계의 여러 현상을 내적으로 표상화시켜 그림화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피아제는 영아들이 자신의 베개가 연상되는 옷감을 보자 이것을 움켜쥐고 손가락을 이렇게 빨면서 막 자러 가는 흉내를 낸다고도 합니다. 애착 물건이 될 수가 있죠. 다음에 두 번째 사물놀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인지적 놀이 중에서 사물놀이이지요. 점차 주변 세계로 영유아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사물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물놀이는 감각운동기의 영아가 사물의 기능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행해지는 놀이입니다. 사물놀이는 보통 반사적 능력과 감각 능력만을 지닌 신생아기에는 나타나기 어렵고요. 사물을 다루기 위한 운동 기술이 요구되므로 생후 한 6개월 정도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는 반복적이고 미분화된 활동에서 시작하여 연계성 있는 활동 패턴으로 변해 나가는데요. 2세가 되면 영아는 이전의 다양한 경험들을 조합하여 새 도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따라서 점차 관습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젠블라트가 말한 사물놀이를 하게 되는 단계를 3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무차별 행동. 영아가 사물의 특징에 관계없이 모든 사물들을 같은 방법으로 다룬다는 것이 무차별 행동이에요. 뭐든지 다 빨거나 뭐든지 다 두들기거나 뭐든지 발로 찬다든가 이런 거죠. 2단계 탐색적 행동 같은 거는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성질을 탐색하는 단계로 유아가 전화기나 딸랑이를 여러 각도로 해서 살펴보고 각 부분을 만져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흔들면 딸랑거리네. 전화기는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관찰해보는 단계가 탐색적 행동이라면 3단계 적절한 행동, 사물의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단계인데요.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또 손가락으로 해서는 뭐 다이얼을 꾹꾹꾹꾹 눌리거나 뭐 돌리는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다음 인지적 놀이에서 뭐 휴스나 헛 같은 사람은 연령에 따른 사물놀이의 발달 특징을 제시하였는데요. 2세까지 보면 출생에서 3개월에서는 사물을 이용한 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면 3에서 6개월 정도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막 잡으려고 시도하고요. 블록이나 인형, 딸랑이들을 잡고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기도 하는 시기이고요. 6개월에서 1세 돌 정도가 되면 사물을 잡는 기술이 향상되며 9개월 된 영아는 점차 사물 자체의 성질에 관심을 기울이고 친숙한 사물보다는 새로운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2세부터는 여러 가지 놀잇감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2세 후반에는 사물의 기능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놀이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다음 구속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속놀이의 개념을 보면 구속놀이란 유아가 목적을 가지고 놀이 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구성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스밀란스키에 의하면 구속놀이는 기능적 활동으로부터 창조적 활동으로의 전환을 뜻하는데요. 보통 생후 22에서 24개월 된 영아는 다양한 놀이 자료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놀이를 시작하는데 블록, 여러 가지 끼를 끼워 맞추는 놀잇감, 또 목공놀이, 이나 도구, 그런 도구나 미술 자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거나 성을 쌓거나 터널 만들기 하는 등의 놀이를 하는 것을 구속놀이라고 보았습니다. 헛 또한 놀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구속놀이의 많은 부분을 놀이보다는 탐색적 행동으로 보았어요. 구속놀이를 놀이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놀이는 단순한 사물놀이에서 발전하여서 주제를 지속시키고 또 대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함에 있어서 놀이의 가치를 짓는다고 보았어요. 다음 이종희는 구속놀이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는데요. 지속성으로서 하나의 주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 이게 구속놀이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았고요. 또 내용의 풍부성에서 얼마나 다양한 행동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서 나타났는가를 보는 거고요. 놀이 자료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양한 놀이 자료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사용하는가 보았고요. 마지막 결속성으로 한 주제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얼마나 서로 연계가 있게 조직되어 있는가, 이것들이 바로 구속놀이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구속놀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속놀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포맨 외에는 구속놀이의 특징을 패턴 만들기, 대상물, 체계, 연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패턴 만들기는 영화는 블록 조각으로 모자이크 패턴을 만들 수 있고요. 이때 영화는 나무 블록을 끼워 맞추면서 공간적인 배치를 고려하며 구성물을 확장하고 정교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물로는 영화가 구성놀이에서 다루는 놀잇감으로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상자로 집과 병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체계로서 다양한 자료들로 정적인 상태의 대상물과 동적인 상태의 대상물을 구성할 때 숨 방향 또는 반대 방향, 또 공간적인 배치, 크기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속성으로서는 블록을 이용하여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연속적인 순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를 사고하고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아들은 구속놀이를 하면서 영악이 발달에 적합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탐색 결과를 기초로 스스로 놀이 자료를 선택하고 놀이 구조를 체계화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구속놀이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요. 블록은 영유아 교육기관의 쌓기 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영유아가 선호하는 놀잇감인데요. 블록은 유아가 생각하는 것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구조적이지 않으므로 여러 영아도 호기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구성을 놀이하면서 다양한 놀이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쌓기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구성 놀이의 발달 단계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블록 나르기 단계로서 2세 이하의 영아가 블록을 탐색하면서 이리저리 옮기기만 하는 단계이죠. 친숙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반응과 같이 나르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아는 우연히 블록을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소리를 탐색하면서 블록에 대한 호기심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다음 2단계 쌓기 단계로서 3세의 영아는 블록을 수직으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줄을 만들어 수평으로 늘어놓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블록을 쌓습니다. 블록을 쌓으면서 구조물이 나오는 구성이 시작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과 병행 놀이를 하거나 혼자 놀이에 집중하여 놀이를 합니다. 3단계 다리 만들기 단계로서 3세 유아의 경우는 두 개의 블록을 마주 세운 후에 다른 블록으로 그 둘을 딱 연결시켜 다리를 만들죠. 유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쌓거나 나르기를 반복하며 다리 만들기를 계속 시도하고 구조물을 만들어 가는데요. 블록의 길이에 대한 인식도 하면서 쌓기 놀이 기술이 증진됩니다. 다음 4단계는 울타리 쌓기 단계입니다. 3, 4세의 유아는 놀이 공간을 둘러싸기 위해서 블록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폐쇄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유아는 울타리 쌓기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울타리 쌓기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 5단계 패턴과 대칭 단계로서 4세경의 유아는 블록으로 상징적이며 대칭적인 패턴을 지닌 균형 잡힌 구조물을 쌓아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균형을 맞추고 대칭적 장식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되죠. 6단계 초기 구상 표현 단계로서 4, 6세에서는 이전의 블록 놀이를 통해서 학습했던 쌓기 기술을 많이 사용하여 블록을 구성하고 패턴을 만들면서 디자인의 기초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블록으로 만든 구조물에 이름도 붙이고 그게 표상이죠. 이름도 붙이고 실제 사물의 구조를 재생산하고 상징화합니다. 유아는 완성된 구조물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구조물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후기 구상 표현 단계 7단계입니다. 5세 이상의 유아는 블록으로 실제와 비슷한 구조물을 표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아는 구성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유아의 구조물은 친숙한 건물을 상징하기 위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블록놀이는 이 사회적 지식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는 의미를 붙인 구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실제적인 생활과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자신들을 이해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구성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교실에서 질 높은 구성놀이가 일어나도록 돕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첫째, 안전과 자원의 과다한 손실이 없는 한계 내에서 가능하면 영유아에 제한하지 말고 넓은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구성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적극적인 사고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놀잇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되죠. 둘째, 교사는 영유아에게 한 가지의 구성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놀잇감은 기능놀이보다 놀잇감을 다루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인지적 갈등을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어야 되며 기능과 모양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사는 구성놀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모델링 해주기보다는 유아가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영유아가 모방할 수 있는 견본이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영유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영유아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거나 또 앞에 나와서 소개하도록 하고 더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유아에게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셋째 했죠. 그 다음에 넷째까지 했네요. 다섯째, 또는
또래 혹은 교사에게 창의적인 놀이 구성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하고 친구의 작품에 대해 듣는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또 영유아가 자신의 구성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하면서 언어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며 창의성 발달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섯째, 영유아의 활동에 대한 교사 중심의 판단은 효율적인 놀이 지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또래와 비교하거나 또 경쟁을 유도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구성놀이를 하는 영유아의 언어적, 지적, 창의적인 발달을 위해 교사는 영유아의 구성놀이를 인정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상놀이를 보겠습니다. 가상놀이의 개념은 가상놀이는 상징놀이, 역할놀이, 극화놀이, 환상놀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였죠. 영유아가 현실 세계에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표현하고 상상의 세계를 놀이로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피아제가 감각운동기에 획득하게 되는 수단이라든가 목적, 관계, 모방, 사물의 연속성과 같은 인지적 발달의 결과로서 상징놀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 가상놀이는 생후 15개월경에 단독놀이의 형태로 처음 나타나서 2 내지 4세경에 발달하다가 5세 이후에는 쇠퇴하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 단계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피아제가 제시한 가상놀이의 요소는 탈중심화, 탈상황화, 통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탈중심화 같은 경우는 놀이의 대상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타인에게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아가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점의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세 이후부터는 사물이 가작적 행동의 주도자로 기능하는 놀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 영역에서 동물 인형을 앉혀놓고 밥을 차려준다든가 가상의 인형이 음식을 먹는 척 한다든가. 탈상황화를 보면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용하는 것으로 탈맥락화라고도 하는데요. 초기에 식물과 형태나 기능이 유사한 사물을 대용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점차 유사성이 없는 사물도 가상놀이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컵이나 공으로도 머리를 빗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합을 보면 개개의 가상 행위들을 순서화시키고 이를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아들의 놀이가 점차 패턴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2개월 된 영아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가상놀이를 하는 반면 18개월 이후의 영아는 단일 도식들이 결합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2세 이후부터는 복잡한 다중 도식의 조합을 할 수 있어요. 즉, 2개 이상의 활동으로 다른 주제를 포함한 놀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협응이 되지 않던 활동에서 협응이 가능하고도 또 도식적인 형태를 발전하게 되는데요. 한 단어로 중얼거리던 영화가 2 단어를 조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곰돌이 인형을 가지고 탑 위에서 뛰어내리게 한다. 또 터널을 지나 또 미끄럼틀에서 내려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영역과 활동에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가상놀이의 발달 단계를 살펴볼까요? 가상놀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대체로 12에서 13개월경입니다. 2세부터 표상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맥키는 가상놀이의 발달 과정으로 5단계를 나누어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습니다. 1단계 전 가상 단계를 보면 가상놀이의 초기 단계로 놀잇감의 기능에 집착하여 놀이한 단계를 말합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자기 가상화 단계로서 놀이 행동의 가작적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로 유아 자신의 신체와 일상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가작화가 일어나죠. 3단계 분산된 가상화 단계로서 일상생활에서 연습하여 가상화된 인지 구조를 다른 놀잇감이나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계예요. 4단계 가상화 놀이 통합은 가상적 행동에서 나타난 상징적 인지 구조가 여러 대상에게 적용되거나 또 상징적인 인지 구조가 일련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 계획적 가상놀이 단계로서 사전에 가상놀이가 계획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 또는 비언어로 표현하면서 놀이하는 단계입니다. 이 외에도
웨스트비에도 웨스트비는 영유아의 가상놀이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상놀이 발달 척도를 만들었어요. 이는 탈맥락화 수준, 또 주제 수준, 조직 수준, 자기 타인 관계 수준, 또 언어 기능 수준으로 나눠 가상놀이를 다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 체계입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놀이는 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가상놀이를 점수화하여 비교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가상놀이에서의 의사소통 전략을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가상놀이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 놀이의 지속과 정교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학자들은 유아의 놀이를 과정으로 분석하여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블랙과 베티 같은 경우는 놀이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전략으로 제안, 요구, 진술의 확장, 설명, 명료화 요청, 자신에 대한 진술, 주제나 역할 교부 등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사로와 윌리안은 준언어적 단서, 행위 묘사, 반복, 또 의미론적 연결, 주의 끌기, 지시하기, 상투어 있죠. 그런 7가지 의사소통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 전략을 필요하다면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의사소통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와츠먼이 가상놀이를 할 때 유아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제안하기를 보면 또래에게 놀이를 제안하여 놀이를 시작하거나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만들기 할래? 같이 만들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연결하기, 기존의 놀이의 새로운 역할이나 방법을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아빠 할게. 얘들아 아빠 왔다 라는 거죠. 거절하기, 기존의 놀이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관계나 놀이 제안을 거절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 언니 있어. 너는 같이 놀 수 없어 라는 것이죠. 중단하기, 놀이를 멈추고 싶거나 다른 놀이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난 엄마 이제 안 할래. 거죠. 유지하기, 현재 하고 있는 가상놀이를 유지하기 위해 맥락에 맞는 놀이를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 돈가스도 나온대. 여기 돈가스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의하기, 자신의 역할이나 놀이 상황에 대해 명료하게 알리는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회사에 다녀올 거야.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용하기, 놀이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용하여 행동하는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그건 내가 할게 이런 거죠.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들은 놀이 집단 내의 유아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아의 경우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놀이 맥락과 역할을 지정해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즉 가상놀이 내의 유아의 역할은 집단 내의 사회적 지위를 표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치게 고정화된 상황을 보일 때는 교사가 놀이 속에 적절히 개입하여 놀이 역할과 놀이 상황을 순환시킬 수 있으나 놀이의 맥락을 끊지 않도록만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가상놀이에 이어서 사회극 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극 놀이의 개념으로 보면 스밀란스키는 극화놀이를 세분화하여 극화놀이와 사회극 놀이로 분류하였는데요. 극화놀이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가상하여 행동이나 언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놀이이고 여기에 다른 놀이자와 상호작용,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이 첨가되면 사회극 놀이로 발전한다고 보았어요. 즉 사회극 놀이란 2명의 유아들이 역할을 정해서 실생활의 상황을 재현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이며 가장 발달된 상징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극 놀이에서는 현실적 요소와 비현실적 요소가 내포되는데요. 유아는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모방하는 사회극 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 요소 또는 모방적 요소입니다. 또한 유아들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현실적 요소 또는 가작화 요소가 개입되는데요. 가작화 요소가 작용됨으로써 사회극 놀이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스밀란스키는 수준 높은 사회극 놀이의 6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요. 처음 4가지 요소는 일반적인 극화 놀이에 해당되고요. 다음 나머지는 사회극화 놀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보면 역할의 가작화 같은 경우는 모방적 역할 놀이에 해당되는데요. 유아는 가작화된 역할을 맡아서 모방적 행동과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토끼 할래, 너는 거북이 해. 사물에 대한 가작화입니다. 동작이나 언어로 실제 사물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상상해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긴 막대기를 보면서 이것은 요술지팡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행동과 상황에 대한 가작화로 언어적 묘사로 행동과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 카펫을 보면서 여기는 바다야. 같이 헤엄치자. 어푸 하는 거죠. 지속성을 보면요. 놀이 에피소드를 최소한 10분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속성이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동일한 놀이 주제 범위 내에서 2명 이상의 놀이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언어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놀이 주제에 대해 관련된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극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요. 영유아의 사회극 놀이는 놀이 그 자체만으로도 종합적인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사회극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탐색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인물의 역할을 맡아 놀이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창조적 과정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회적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인지, 또 언어, 사회, 정서 발달 4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놀이는 인지 측면에 도움이 되는데요. 영유아는 사회적 놀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하기, 통합하기, 비판 사고하기, 분류하기 등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사회극 놀이는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역할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맞은 언어를 이용하고 또 자신의 의견과 역할 수행을 위한 연기를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셋째, 사회극 놀이는 사회성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유아는 사회극 놀이에서 맡은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이로 인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중심적 존재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극 놀이를 통해 규칙을 만들거나 규칙의 의미를 배우는 등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다른 유아와 협동하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려를 증진시키는 등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넷째, 사회극 놀이는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유아는 사회극 놀이에서 맡은 역할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또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며 놀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놀이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어 정신적 안정감을 찾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극 놀이에서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극 놀이는 지속할수록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놀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사회극 놀이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아의 연령, 성별, 교사의 개입 등이 있는데요. 교사의 연령을 보면 사회극 놀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물 대체 수행이 증가하게 돼요. 연령이 높은 유아일수록 연령이 낮은 유아들보다는 사물 대체를 더 잘하였고 변화할 때 더 어려운 사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사람의 역할이 다양한 인물에 대한 상상놀이로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별 차이 같은 경우는 가작과 놀이의 주제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아의 경우 소꿉놀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게놀이, 교통놀이, 병원놀이,
경찰놀이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남아 같은 경우는 가게놀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교통놀이, 소꿉놀이, 경찰놀이, 병원놀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여아는 가족 역할을 가장 많이 가작화한다면 남아는 현실적인 역할을 많이 가작화한다고 해요. 남아의 경우 모험적인 주제나 영웅의 역할을 포함한 주제의 사회극 놀이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존재하고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놀이 유형을 고정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다음 교사의 개입을 보겠습니다. 영유아 교사는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이해하고 발달적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스밀란스키는 교사의 놀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사의 극놀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개입 방법과 교사가 놀이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개입 방법을 제시하였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개입에서는 교사가 극놀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제안을 통해 격려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반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내부 개입에서 교사는 진행되고 있는 극놀이 내용 중 하나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경우 교사는 놀이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회극 놀이에서의 교사의 개입 전략을 살펴보면 사물과 역할에 대한 가적화 모델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유아의 자발적 놀이에 대해 언어적 안내를 하고요. 주제 환상 놀이를 교수도 하고요. 또 활동 참여자로서 또 상상 놀이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사는 유아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수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아들이 서로 공유된 이해를 하며 상호 주관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개입은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사는 주도자가 아닌 촉진자로 개입해야 합니다.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유아들이 주도하고 놀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도록 유의해야 해요.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참여를 원하거나 또 교사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참여하지만 놀이 운영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놀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주제 환상극 놀이입니다. 주제 환상극 놀이의 개념을 보면 주제 환상극 놀이란 유아가 동화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 이야기 내용을 가작화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즉 유아가 이야기 속의 비현실적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역할, 사물, 행동, 상황, 언어 등을 가작화하는 극화 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극화 놀이와 유사하지만 실생활이나 주제나 경험이 아닌 동화 속 이야기를 토대로 극화하는 놀이로서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주제 환상극 놀이는 집단활동 시간에 교사가 동화의 흐름에 맞추어 역할 분담, 소품 준비, 동화 내용 재구성하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제 환상극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보면은요. 주제 환상극 놀이를 통해 유아의 언어 발달 중 이야기 이해 능력, 이야기 구성 능력 및 회상 능력, 또 의사소통 능력 및 문해 능력이 증진될 수 있는데요.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증대되고 창의력도 촉진됩니다. 또한 또래들과 함께 진행하는 놀이이므로 타인의 생각과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협동하는 기회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양한 역할을 맡아 표현하면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만족감, 자신감, 즐거움을 느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주제 환상극의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여러 사람이 말했습니다. 스밀란스키를 보면은 주제 환상극 놀이는 영유아가 이야기 속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놀이를 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고요. 또 영화는 주제 환상극 놀이에서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교사는 영화가 등장인물의 정서와 정서가 발생한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데요. 영화가 동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가상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함으로써 정서를 순화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비고스키 같은 맥락에서 그 비고스키는 상상놀이 속에서 유아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즉각적 충동은 자제되고 유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조절은 놀이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어요. 동화를 듣고 회상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 목소리나 행동, 표정 같은 것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직접 표현해보는 주제 환상극 놀이는 경험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에서 정리하여 주제 환상극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정리하면 첫째, 주제 환상극 놀이는 동화 이야기의 표상 및 재구성 경험을 제공하므로 유아의 이야기 이해 능력, 또 이야기 구성 및 해석 능력, 또 의사소통 능력, 문해 능력 등의 언어 발달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제 환상극 놀이는 현실에 없는 동화 속의 인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와의 상상력, 창의적 표현 능력이 발달된다고 하였고요. 셋째, 동화 속의 상황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구성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넷째, 주제 환상극 놀이를 통해 이와의 지적 발달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주제 환상극 놀이를 위한 환경 구성을 본다면 이 교사는 놀이 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구성해주고 적절한 안내와 개입을 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제 환상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숙제는 주제 환상극 놀이를 위한 환경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어요. 첫째, 실내 놀이의 역할 놀이 영역이나 실외에 설치된 집이라든가 잔디밭 등에서도 주제 환상극 놀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주제 환상극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나 관람하는 유아가 방해받지 않도록 몰두할 수 있도록 칸막이나 커튼 활용하여서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했고요. 또 셋째, 유아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몰두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조성하고 유아가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다양한 소품을 제공하고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환경을 구성하여 주제 환상극 놀이의 환경 구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았어요. 다음은 그 주제 환상극 놀이의 환경 구성의 요소인 4단계 요소인 역할, 소품, 무대 관련 활동이 함께 제시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 환상극 놀이를 위한 환경 구성에서 만약에 곰 3마리, 커다란 무, 색깔 도깨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다고 하면 곰 3마리의 뭐 소품은 탁자, 의자, 침대, 그릇, 뭐 숟가락, 동국, 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고 해야 되고요. 커다란 무 같은 경우는 뭐 관련 활동으로 무 농장 견학하거나 뭐 동화책이라든가 융판 동화가 필요하다면, 색깔 도깨비 같은 경우는 뭐 송이, 거기서 나오는 송이, 빨강 도깨비, 노랑 도깨비, 파랑 도깨비 얘네들이 역할이 필요하고,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는 무대를 구성할 때 지프로 만든 집이나 나무집, 벽돌집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제 환상극 놀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주제 환상극 놀이를 위한 환경 구성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극놀이 영역을 살피고 극놀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요. 극놀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하고요. 또 유아의 몸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안전 거울도 준비하고, 또 하루 일과 중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유아 스스로 극놀이 주제와 역할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극놀이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가능한 유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고요. 극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를 위해 교사는 적절하게 개입하도록 해야 되고, 유아의 대화나 요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극놀이가 실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영역을 제공해 주는 놀잇감을 준비해야 되고요. 교사는 극놀이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사용되는 소품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유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해야 되며, 극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유아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주제 환상극 놀이는 동화를 감상하고 교사와 함께 간단한 토의를 거친 후 동화 속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해설자로서 도움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주제 환상극 놀이는 동화와 감상과 이야기 나누기를 거친 후 필요한 것을 자유 선택 활동에서 스스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 통합적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단계를 보면, 순서를 보면 계획하기, 극놀이하기, 평가하기 순서입니다. 우선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하기는 주제 환상극 놀이를 시작할 때 전에 유아들과 함께 배역, 소품, 배경, 분장 등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극놀이하기, 역할 분담, 분장과 배경 꾸미기가 끝나면 주제 환상극 놀이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교사가 해설을 맡아서 전체 흐름을 이어나가되 익숙해지면 점차 유아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교사는 유아의 극놀이 과정을 관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입하도록 해야 되며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주제 환상극 놀이가 끝나면 참여했던 유아들과 관객이었던 유아들 모두 평가를 해야 돼요. 이때 유아의 극놀이를 녹화해 두었다가 보면서 평가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언어적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유아들의 자기평가, 또래평가, 극놀이에 대한 제안 등이 이루어집니다. 유아들의 활동과 평가가 다수 이루어지고 주제 환상극이 심화되면 동생반이나 다른 반을 초대하여 공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놀이를 살펴보았습니다.